지금 오늘 많은 분이 코로나 접촉했다고 안 나오신 분들 연락 오는 분도 많고 해서 그러니까 조금 하고 오늘 참 이게 중요한지 이게 제일 중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반응의 종류를 살펴본 후에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개인 치료하고 환자 치료에 대해서 거의 기본적인 두경요법의 기본 베이스를 갖다 그랬지 않습니까? 같은 기본 베이스는 한번 직접 침을 놔보고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침 놔야 되는지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당연히 자기가 몸을 관리하면서 자기 침을 어떻게 놓는지 제가 침 놓는 걸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혼자서 침 놓을 때 어떻게 놓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를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도 걸려보기도 하고 신종플루도 과거에 걸려봤었는데 그 신종플루를 그냥 있을 때 그때 집에서 혼자서 그 침으로 치료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들 그래서 이제 지금 두경요법 있는 이후로는 그냥 매일 기본적인 그 베이스에다가 추가만 한두 개, 몇 개만 다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본인한테도 좋고 거의 모든 환자들한테 다 적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진단할 때 환자들한테 사진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보고 묻고 듣고 만지고 이 사진법이죠. 이 사진법 중에서 여러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볼 때 환자가 느끼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우리가 불편함인데 이 불편함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고통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통증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두 개의 차이는 이렇게 우리 수지침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통증이다 그러면 상응점 있으면 통증입니다. 상응점 없으면 고통. 통증과 고통은 늘 같지는 않죠. 통증이 있을지언정 고통은 없고 통증이 아무리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고통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이란 부분은 심리적 부분이고 통증이란 부분은 신체적 부분인데 이 고통이란 거는 감정이 불쾌한 부분을 말하고 통증은 우리 신경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신경 수용체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통증이 무조건 나쁜 거다? 아닙니다. 통증이란 것은 면역 반응체이기 때문에 시그널이거든요. 신체로 좋은 시그널이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그널의 첫 단추가 통증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손가락이 부러졌다든지 발가락이 부러졌을 때 제일 먼저 알 게 통증이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데 그 그거를 통증을 느끼게 해주는 체계가 면역 체계 중에서 핵심이 신경체계 아닙니까? 이 말단 신경체제가 무너지는 체계가 무너지는 병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말단부 혈액순환 장애를 나타내거나 신경조직 손상을 나타내는 당뇨병들이잖아요. 그 당뇨병이 심해지고 나면 모세혈관이 좁아지고 그다음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신경계 작동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신경계가 무너질 때 말단부부터 무너지죠. 그러니까 신체에서 말단부가 됩니까? 눈.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증. 그 다음 귀에 소리가 염증이 생기거나 귀가 막히면 이거는 당뇨병이 위험하죠. 그 다음에 구내염, 입에 염증이 생기거나 입술 옆에 수포가 생기는 것도 당뇨병 환자들이 치료하기 어려운 증상들. 그 다음에 무좀 아니면 수족 소양증, 손끝 발끝에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자꾸 이제 피부 가려움증, 피부 소양증, 피부 살이 벗겨지는 현상들. 이런 말단에 생기는 신경 찰과상들은 당뇨병에서 굉장히 좋죠. 왜 안 좋으냐면 이분들은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 통증을 못 느끼죠. 그래서 당뇨병이 심한 분들 괜히 발가락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가는데 뒤꿈치가 다 까졌고 발가락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발을 빼보고 발가락이 다 썩어 있어도 아픈지를 몰라요. 그걸 놔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명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절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통증이 가지고 있는 이 긍정의 신호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고통은 좀 다르죠. 고통은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볼 때는 뭐냐면 고통의 개념은 정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저 부분은 마음으로 치료하는 게 돼야 되겠죠. 통증이란 부분은 신체적 부위이기 때문에 몸으로 치료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통증은 음에 대한 개념이고 고통은 양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치료할 때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게 바로 이 고통에 대한 치료인데, 이게 바로 두경보사죠. 통증에 대한 부분은 상점이 나타나는 부위니까 그 부위를 찾아서 치료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두경요법 중에서 일반 보사, 낙혈과 상점을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두 개가 전이되는 현상들이 이제 고통이 먼저 수반되냐, 통증이 수반되냐, 잦은 통증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 고통화되어서 내면화되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통도 되겠는데, 몸에 아무런 느낌도 통증도 느끼지 않으면서 삶의 고통스러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잠을 못 잔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초조하다든지 누가 따라온다든지 정서적인 뭐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거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 통증 같은 경우는 우리 아픈 걸 이야기하는데 고통이란 부분은 척도를 잴 수가 없어요. 통증이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팔을 각도, 움직이는 각도, 통증이 나타나는 범위 이런 것들 좀 측정이 가능할 수가 있다면, 아니면 무릎이 꺾여진 각도 이런 것들인데, 고통이 얼마나 아픈데 이 말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은 저 부분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매우 애매합니다. 치료가 되고 있는지, 치료가 안 되고 있는지,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통증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확인 단계거든요. 이게 치료가 조금 환자한테 수용이 되고 좀 좋아지는지가 돼야 되는데, 그때 말했다시피 뭐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오늘 여기 아파. 내일 또 가서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 아파. 10번을 침 맞아도 10번은 계속 아픈 거야. 그럼 10번 다 치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걸 확인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고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 고통들은 보통 수치를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죠. 환자 스스로 수치를 한 2번 이야기하면 알거든요. 제일 편할 때 여기다, 아니면 이를 잡고 제일 당신이 이때까지 느꼈던 제일 고통스러운 걸 10이라고 생각하면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해서 스스로 구안해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치료한 후에 지금 고통 수준은 얼마나 됐냐 해서 자가 함정 지수를 집어넣어서 이런 걸 수치화하면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자기가 평가하는데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객관적입니다. 그걸 한 며칠 쭉 나눠놓으면 호소하는 고통 지수가 첫날부터 다음 한 뭐 4, 5번, 10번 이렇게 지나보면 훨씬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허실 반응인데, 이 장부의 기능 표현하는데 허실 장부에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제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어차피 우리 수지침 두경요법도 표준화돼 가야 되고 많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오로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현법, 수지침만이 가지고 있는 표현법은 간실이다, 간호다, 담실이다, 담호다, 이런 12장부의 허실 표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지침에서 이야기하는 질병은 딱 24가지이죠. 12장부의 허냐, 실이냐 이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일반화되기가 어렵다 이런 겁니다. 매우 일반화되기가 어렵고, 또 일반인들과 교감에서 확실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걱정하는 건데, 그런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런 허실에 대한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이 누적된 측정 데이터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누적된 데이터에 따라서 환자의 일반적 병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간실 환자도 간실의 오차 범위를 적으라면 간실 하나도 여기서 이만큼 오차 범위가 생길 수 있겠죠. 이걸 또 계속 세분화시켜서 나눠보다 보면 이걸 누적된 빅데이터로 해서 누가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 인공지능 AI로 연산을 시켜서 이런 오차 범위 안에서 각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병명들을 집어서 놓는다면 여기서 1부터 9까지가 간실이라고 하는데 1.1부터 1.0부터 1.2까지 1.2부터 1.4까지는 여기는 간경화는 요 부분에 많이 있고 간염은 이 부분에 많이 있고 또 아니면 GPT 간 효소 장애는 이런 게 많이 있고 아니면 알부민 장애는 이 수치에 몰려 있는 것들이 누적된 데이터가 충분히 모이면 간실만 나올 게 아니라 병명도 예측 가능하겠다는 걸 추론합니다. 예, 지금 제가 그 가능성을 두고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아는 말로 그냥 우리가 24가지 전체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이 24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는 뇌를 파악하고 치료를 단순화하는 데는 매우 합당하지만 진단을 구체적으로 하고 일반인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이조차 허실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세분화돼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 우리 사람의 이 더하기 빼기 계산은 안 되는데 이 과학적 AI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은 그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데이터만 계속 모아서 그 빅데이터를 계속 돌리면 되기 때문에 언젠가 글이 안 나오겠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제가 지금 연구 1단계부터 6단계까지 1단계, 6단계까지의 연구인데 그 연구의 빅데이터가 지금 한 5단계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조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허실을 나누는 거는 그러니까 당신의 병은 간실입니다. 당신은 대장실입니다. 우리는 알죠. 환자는 몰라요. 그런데 대장실 안에도 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장실을 갖고 있는 병 중에서도 간경화도 있을 거고 간염도 있을 거고 디스토바도 있을 거고 대장장증후도 있을 거고 설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비타민 K의 부족으로 생기는 혈소판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직장암도 있을 수 있고 결장 있고 그다음 폴립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대장 하나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병들이 있는데 우리는 총체적으로 치료는 우리가 대장실로 치료하면 되는데 일반인과 교감을 위해서는 그 안에 세부적인 병들이 어느 정도는 객관화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된다. 그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데이터를 집적하여서 집적된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으로 계속해서 연산시켜서 그 가능성들을 몇 프로까지 해서 오차 범위를 한 개를 지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게 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수치를 보니까 지금 저도 이제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소수점 3자리까지만 하는데 이 소수점 3자리만 가서 드릴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이 가야 되겠죠. 많이 가는데 네, 그렇지만 이 허실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치료하거나 환자를 대하는 개념에서는 굉장히 명쾌한 건 맞습니다. 어쩌면 지금에 있는 모든 병명들이 오히려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맞춤형 병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병명이 복잡해도 지금 치료 예제는 뭡니까? 치료약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치료약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누굽니까? 고경원 선생님 보내준 오미크론 약 그거 에이즈 이렇게 면역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에 대한 개념이라는 약처럼 대부분 약들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진통제라 쓰는 건 진통제 종류는 좀 4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진통제 쓰고 저 진통제 쓰고 이렇게 쓰는 거 가지고 실제 진통제는 왜냐하면 뇌파, 뇌약 호르몬이 4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엔돌핀, 가바 이 네 개, 세라토닌 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 네 개의 뇌 호르몬을 조절하는 진통제 종류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개보린계열, 사리동계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 종류 이것도 우리보다 이거 더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병력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분류 작업들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앞으로 할 내용이고요. 이 반응에 대해서는 허실 개념이 좀 모호한데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두려움씩 설사를 하는데 맥은 설사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맥은 다른 게 나온다. 저 사람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잠 못 자는 거니까 심장이 실해도 잠을 못 자고 콩팥이 실해도 잠을 못 자고 심장이 허해도 잠을 못 자고 간이 실해도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많죠. 뭐 말 나온 김에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불면증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불면증이 있는데 두 가지로 첫째는 간실령 불면증이 있죠. 그건 어떤 걸까요? 너무 예민하고 피곤해서 못 자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서 고민이 많아서 이래서 과민성 불면증입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심적으로 흥분해서 생기는 병들이 간실령 불면증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잠잘 때를 놓치거나 뭐 고민이 많거나 화가 나면 잠 못 자는 그런 경우가 바로 씩씩거리면서 간실령 불면증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신실증, 신실의 불면, 그걸 가지고 심호라고 하는데 불안감에서 잠 못 자는 겁니다. 불안감에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은 잠을 자더라도 대부분 뭘 한다? 꿈을 많이 꾼다. 꿈을 많이 꾸기 때문에 잠을 자도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불면증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 증상과 허실 개념이 이렇게 모호할 때 이거를 우리가 집어넣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그때는 오랜 경험들, 뭐 경험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2장부의 허실에 대한 증상들이 여러분 개념이 다 박혀야 되는 거죠. 우리 법전을 외우듯이. 얼굴이 어떻게 되고 증상이 어떻게 되면 이건 간실이고 간이 실해지면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고 얼굴에 때가 끼고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이런 증상이 간실의 증상이거든요. 이런 뭐 한 증상이 한 수십 개 될까 아닙니까? 이걸 그냥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생각해보면 줄줄줄줄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올 수가 있냐고 이게.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편하죠. 나오면 편하죠. 그렇다고 외웠다 하더라도 환자를 대하는 순간에 그 환자가 또 적용이 되느냐? 그것도 안 돼. 이거 아는 것과 적용은 또 안 돼. 그런 것 때문에 좀 경험치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암기된 내용하고 이게 이해된 내용하고 맞춰져야 되는데 그거를 그 훈련을 뭘로 했냐 하면 이 상압전병과 결부시킨 훈련을 했죠. 상압전병을 결부시킨 훈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서양의학은 한 100년간 어마어마하게 발달해서 모든 경험치를 전부 다 실험실로 가져가서 막 무조건 분석을 하니까 세상이 똑똑한 사람들 전부 분석하니까 빨리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도 이런 것들이 전부 총 디지털화 시키면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내가 무조건 들어요. 계속 하면서 자신감도 들고 내가 하는데 결국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항상 여기 허실만 볼 게 아니라 항상 결부시켜서 봐야 된다. 상압전병과 상압전. 그러나 현재 그 사람의 가장 큰 증상은 뭡니까? 현재 그 사람의 가장 큰 증상은 뭘로 기준하는 거죠? 무조건 현재 기준은 무조건 뭐다? 맥이다. 무조건 현재 기준은 맥이다. 맥이 뭐냐 하면 항상 맥이란 건 그 사람이 가장 현재 다급한 상황이 제일 첫 번째 다급한 상황이 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뭘 앓고 있는 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위암을 앓고 있다. 그럼 이 사람 위암 앓는 사람은 위장만 아프냐 안 그러거든요. 위암이 있는 사람도 살다 보면은 뭐 근육통도 생기기도 하고 소변 자주 보기도 하고
아니면 눈병도 생기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오는 또 다른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판단할 때는 제일 지금 현재 뭐가 제일 우선이고 라고 해서 그거는 먼저 가는 겁니다. 최고 소강 순위가. 그러니까 현재 증상은 무조건 맥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맥을 없애주면 평인지맥, 맥을 없어주면 평인지맥, 맥을 없어주면 평인지맥. 이걸 이렇게 없애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현재의 맥을 이걸 없애는데 이제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애는 차이가 뭐냐면 이왕 맥을 평인지맥 만들더라도 뭐하고 관련되면 좋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과 연관시켜서 맥을 조절하면 기존에 있는 이런 증상, 이런 맥들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도 제거하면서 맥을 평인지로 만드는 거니까 다시 맥이 관성적으로 병맥으로 돌아갈 확률이 낮게 그리고 오랫동안 평인지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상하천병과 결부시켜서 보라는 얘기죠. 흔히들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설사, 우리 설사나 때 그 이야기죠. 설사에 좋은 대증 처방이 뭡니까? 설사. 설사는 일단 비보법 또 네? 그렇죠. 또 우리 기본적인 여기까지 3초 이래 나오는 거는 맥진반 정도 되는 분, 맥진 졸업한 분 확실히 수준이 높은 분들 나오는 거예요. 기초에서 배우거나 조금 배운 분들은 외우는 그대로죠. 잊지 말자 피정방, 뭐 상기하자 방광정방 이렇게 이 정도죠. 일단 비정방으로 흙을 쌓아서 뚝을 막는 게 일단 비정방이고 설사하면은 뭐가 안 나온다? 설사할 때 무조건 소변이 안 보니까 소변으로 물을 설사 나올 대장의 수분을 어디로 빼주나? 방광으로 빼줘서 소변으로 빼주면 설사가 묻죠. 그러니까 모든 설사는 소변을 봤다라고 확인만 되면 설사를 멎은 거. 소변을 아직 보지 않으면은 설사를 멎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소변을 보면은 설사는 멎는 거거든요. 그래 그 개념인데 그걸 아까 조금 더 나가면 뭐냐? 아 신체의 수분을 조절하는 것은 3초의 기능이니까 설사를 한다는 것은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너무나 과한 거니까 3초를 보여줘서 수분 조절을 하자. 그래서 3초 보법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이 같은 설사도 내용이 다르죠. 배가 아파서 배 아플 때 나는 설사가 있고 배가 아프면서 하는 설사가 있고 배는 안 아프고 설사만 하는 경우도 있죠. 배가 아파서 하는 설사는 뭐라 했습니까? 흔히 말해서 그건 같은 설사인데 그건 간실의 해독 때문에 생긴 간실에 대한 설사는 복통을 수반한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라고 하면 아 간실이구나 해독작용이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고 복통이 없이 그 설사가 나는 것은 아 소변 조절이 수분 조절이 안 되구나 비호해서 비장 기능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었죠. 그럴 때 이제 처방을 이 반응들을 상하천병과 결부시켜서 처방했을 때 조금 이렇게 뭐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핵심을 바로바로 이렇게 꽂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또 이제 이 반응을 표시할 때 특정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 것과 특정할 수 없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증 부위가 있으면 반사하는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상점이 있는 경우와 상점이 없는 경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람이 불편한데 상응점이 있으면서 아픈 것은 교감신경이 우위로 간 증상이고 상응점이 없이 그냥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하면 이거는 장부 기능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크게 딱 보면 환자가 아프다. 어디 아픈데?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신체 부위가 아프면 이건 땡큐라는 거예요. 신체 부위가 아픈 건 뭘 주는 거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한테 하나의 그 단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무릎이 아프든 팔이 아프든 아픈 지점에 상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점이 나타나는 그 경맥이 어디다? 조절해야 될 장부라고 보는 겁니다. 무릎이 아픈데 여기 특정할 수 있다. 무릎이 아픈데 어디 아픈데? 무릎이 위장 쪽이 아파서 상점 보니까 위기맥의 상점이 나타난다.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두 개 할 것 없이 무조건 첫 번째 뭘 찾아야 된다? 위기맥은 조절하라는 걸 단서를 주는 거잖아요. 위기맥을 조절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특정적인 상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은 그때는 상점과 상관없기 때문에 뭘 중심으로 가라? 그때는 무조건 장부 기능, 맥 조절 중심으로 가야 된다. 상점이 있다면 상점을 그대로 확인하고 상점이 없을 때는 장부 기능 중심적으로 보는데 두 개를 합치는 게 좋죠. 어떻게 하면 대체로 상점도 있고 상점이 완전히 없다 하면은 오로지 장부 기능 원래 몇 개로만 치료하면 되는데 상점이 나타날 때 항상 상점을 이용해서 이것도 그래서 약간 조합해서 보살을 우리가 처방으로 두 개를 골린다면 하나는 상점 위주의 처방 하나, 또 하나는 장부 기능의 맥중심의 처방 하나, 요렇게 선택한다 이거만. 여기를 또 조금 더 나누면 또 뭐가 될까요? 이 두 개를 선택하는 기준이 첫째, 상점 기준 하나, 장부 기능 중심 하나. 그 다음 또 배분은 어떻게? 수부의 하나, 족부의 하나. 수부 장부의 하나, 족부의 하나. 요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음은 음끼리 가능하면 양은 양끼리. 이런 개념도 되겠죠. 두경요법 다 쓰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요 특징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점 중심의 처방 하나, 장부 맥상 중심의 처방 하나. 그리고 이 두 개를 구분할 때도 수부의 하나, 족부의 하나. 이 두 가지가 흔히 우리가 크게 나누는 증상이 한 네 가지가 자기가 느끼는 증상이 있죠. 여기 느끼는, 이것도 느끼는 거고, 이것도 자각 증후도 느끼는 겁니다. 둘 다 본인이 느끼는 건데, 자각 증상은 아까 상응점이 있는 걸 자각 증상이에요. 어디가 뚜렷이 아픈 것을, 불편한 것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자각 증상이라 하고, 자각 증후는 불편하긴 하나 특정 지울 수 없는 위치를 자각 증후라고 합니다. 과민 반응점은, 저건 뭐냐, 과민 반응점은 말 그대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가 특정한 운동이나 특정한 활동을 했을 때만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난 집에서는 괜찮은데 회사 가서 일만 하면 아파. 이건 과민 반응점입니다. 나는 뭐 일상생활은 괜찮은데 등산할 때만 되면 무릎이 아파. 과민 반응점입니다. 서 있을 거나 누워 있을 때 안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배를 눌리면 아파. 이게 대표적인 과민 반응점이죠. 그걸 복진처라고 하죠. 이런 과민 반응점은 그 자극에 대한 반복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기념일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과민 반응증이 나타나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도 하긴 하겠지만 기후에 대한 기념일 현상, 예를 들어서 아기를 놓을 때 굉장히 고성스럽게 애를 낳은 사람들은 그 애의 생일 때만 되면 비슷하게 다가오면 통증이 있다, 몸이 불편하다든지. 근데 여성들은 뭐 생리 증후군도 과민 반응증, 기념일 현상이죠. 남자들도 계절 따라서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군대 얘기만 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든지, 대부분 이런 과민 반응점에 해당되거든요.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그 자극을 회피하면 되는 거죠. 그 자극을 회피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회피하는?
자극을 다시 받아서 안 아플 때까지 회피하면 되는데 그걸 바로 뭐라 하냐면 회복기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기. 그래서 회복기를 가지는 게 스포츠 선수들은 뭐라 합니까? 재활 기간이죠. 재활 기간 동안은 절대 쓰지 않고 완전하게 돌아왔을 그 기간을 회복 기간이라고. 회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회피할 수 없다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하는 방법은 등산 가는 사람들 등산 따라가면서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기념일 회사할 때 계속 나타나는데 그때 뭐 생일달 기다려서 침을 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과민한 자극을 이게 유도해내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 갈 때 아프다, 계단 올라갈 때 아프다 그러면 계단 올라가는 연습 아니면 그 시뮬레이션을 조금 시켜본다든지 아니면 생각하게 한다든지 몰입하게 해서 그 상황을 재현시키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쉬운 얘기로 난 팔을 회사 가서 이렇게 운동하면 이만큼만 되면 아프다. 그럼 그 운동을 계속 반대로 계속 몇 번 시킵니다. 그 다음에 치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사실 트라우마 치료법이긴 한데 우리 트라우마 치료법을 할 때 그 비슷한 현상들을 카드나 그림이나 이름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그 자극을 받을 때 뭘로 자극을 받냐면 뇌가 받는데 뇌가 받을 때 뇌에서 받는 자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수용하고 빨리 반응하는 것이 시각적인 자극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것보다는 글씨를 써주거나 그림을 그려주면 훨씬 반응을 빨리 합니다. 그걸 그 반응을 뇌가 반응하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구현되냐면 근력이 구현되죠. 긴장되는 상황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붙냐면 사람은 근육이 굳게 됩니다. 그래서 근반사 테스트를 합니다. 근반사 테스트에서 팔을 내려본다든지 오링 테스트도 근반사 테스트죠. 손가락을 당겨본다든지 아니면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한번 내렸다가 그 시각적인 사진을 보여주고 내리는 방법 이런 반응을 근거하는데 과민 반응점은 뭐 좀 구체적인 요에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자극에 대해서 재현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치료하는 게 좋다. 꼭 똑같은 건 아니라도 그 생각을 좀 한다든지 그 당시에 통증이 어땠는지 좀 연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연상하고 기억해내는 게 트라우마인데 문제는 너무나 이제 몰입할 때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몰입되면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금 숙련된 게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작업 환경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계단 올라올 때는 앉았다 일났다를 뭐 몇 번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합니다. 타각 증상은 요거는 뭐 여러 아시다시피 객관적 실험이나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수치상 나타나는 현상들 그 다음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저 사람 다리를 전에 불편한가 보다. 이거 보는 거 타각 증상입니다. 피검사에 보니까 혈액에 뭐가 있다. 이거 다 타각 증상입니다. 엑스레이 찍으니까 저렇게 그림이 나온다. 이거 다 타각 증상이죠. 그래서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타각 증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는 뭐라 했습니까? 과민 반응점이죠. 우리 맥지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두경역에서 하는 우리 음양맥주는 예? 김장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맥진법은 타각 증상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단지 그 진단에 대해서 일반인이 진단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숙련되지 못해서 그렇지만 결과는 누구냐? 모든 사람을 잡았을 때 같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처방을 내려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했을 때만 뭐가 된다? 평행지명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은 평행지명 안 가는 거죠. 그렇다면 니나 내나 실수했으면은 원래대로 안 가고 정확하게 그 맥을 처방을 했을 때만 원래 평행지명을 가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할 수 있다. 그래서 타각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 그래서 이 환자를 진단할 때 어떤 게 내가 혹시 빠진 게 있느냐를 생각할 때 자각 증상을 봤는지 과민 반응점을 찾았는지 자각 증후군은 확인해 봤는지 타각 증상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좀 전에 나왔던
자각 증상은 자발통이나 교감신경 반응증 등 이런 것들이죠. 요거 지금 뺏겨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데, 요거 그대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책 그거 다시 한번 편집해 제본해서 남는 게 없는데 제본해서 내가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손 놔야 되니까. 선생님, 여기 책이 있죠? 찾아봐야 돼. 저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원고가 있어서. 그래서, 과민반응증은 요거는 이제 자각 증상은 교감신경 자발통이죠. 그래서, 실증성 중심의 통증이고, 과민반응증은 평소에는 괜찮지만, 과민한 자극을 주었을 경우에, 그래, 독진이라든지 반복 작업이라든지, 자각 증후는 특정할 수 없는 부위, 이런 불편감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환자 본인만의 고통인데, 이걸 뭐 제가 표현할 때 인지수량, 제일 아픕니까? 10입니까? 8입니까? 9입니까? 7입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걸로 계측해라. 그래서 타각 증상은 외견상, 표시나 검사상 소견 등 객관적인 진단 결과,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타각 증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혈당 측정을 한번 하면 병원 가서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데 6개월마다 한 번 가기 전에 여기서 서울까지 가야 되니까 전날 아주 관리를 충분히 하고 일부러 신경 써서 스트레스 확 받지만 올라가서 피곤한 몸으로 올라가서 하면은 그날 하루가 이게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 있는데 그 하루 기준이 뭐가 돼버립니까? 6개월치, 1년치의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분은 우연히 그날만 높든지 우연히 그날만 낮을 수 있는데 그걸로 6개월치 가니까 약이 부작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 단절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장기간의 처방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찰 추적 관찰 치료가 아주 진단이 매우 중요한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즘 PPG라고 해서 심장 심부전 치료하는 거. 심장 나쁜 사람 대부분 심장에 심전동이 달고 한 이틀씩 3일씩 이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측정하는 거. 아니면 수면장애 있는 사람들 뭐 6시간씩 재워보는 거. 요 정도는 해야 되는데 뭐 1년치씩 6개월치 먹는 약을 한순간에 그 검사 결과로 가지고 그걸 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추적 진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상생활에서 그걸 하자는 게 또 제가 하는 거. 부착해서 계속 24시간, 상시간 부착해서 계속 진단하고, 마지막 6단계는 진단과 동시에 일정 용인 부분을 넘었으면 바로 거기서, 요 부분이 넘었으면은 여기가, 요 단계가 넘어섰다 그러면 N이면 마이너스, 안 넘어섰으면 플러스 이렇게 해서 바로 MCP라고 그래서 마이크로 커런트 일렉트로 펄스를 생체 전류를 직접 직류형으로 마이너스 플러스를 줘서 조절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6번째 단계고요. 그래서 추적해서 진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 손으로 맥을 잡으니까 저는 그래도 매일 오는 환자들이나 매일 보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맥을 매일매일 보니까 그나마 달라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 무슨 맥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 알 수 있고 이게 그래 매일 보니까 금방만 표시가 나는 거죠. 그건 참 그나마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요거는 뒤에 이제 사진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진단이 저렇게 복잡해도 사실 처방은 거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동소이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기본 방향은 할 수 없고 보통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갖는 자기 몸을 가장 잘 조절하는 처방의 기본을 제가 몇 개를 가르쳐 드리면 일단 사람의 생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장부동설이라고 합니다. 심장부동설. 심장이 미치구조로 나오는데 거기에 생각하는 게 심장 좌우부동설, 심장부동설이라 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 심장의 피는 뇌로 먼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좌측은 상승 기류가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반대로 우측은 어떻게 된다? 하강 기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도 부신 피질 호르몬들이 대부분 이렇게 왼쪽에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현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흥분하게 되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흥분하는 이런 물결무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심장을 안정시키는 모양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꾸 회전을 시켜주면 심장의 이상 흥분을 훨씬 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은 보시다시피 심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활동성을 이어가는 반면에 활동성 이후에 남아있는 뭐가 되죠? 활동성 위에 배설물, 찌꺼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이상흥분에서 일상에서는 대부분 이상흥분 때문에 심리적으로 생기고 심장에 계속 과부하가 생기니까 어차피 심장이 멎지 않도록 하는 조건에서 심장을 안정시킬 수 있으면 좋죠. 이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하루살이가 하루 동안 뛰는 심장의 박동 숫자나 초파리가 한 시간 살다가 죽을 때 그 초파리가 한 시간 동안 일생이죠. 초파리 일생이 뛰는 심장 박동 숫자나 코끼리가 100년 살면서 사는 심장의 박동 숫자가 다 같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그러면 최대한 좋은 사람이 없고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뭐냐? 심장을 가능하면 늦게 뛰는 겁니다. 성질 급한 놈 빨리 죽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파닥파닥하면 내 같은 사람 오래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잘 살아볼 생각인데 그거를 어떻게든 잘 진정시키는 방법이 바로 심장의 이 좌측 상단에서 올라오는 이 회전을 제거시키고 이걸 좀 최대한 통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를 만져도 자꾸 이제 대장의 운동 방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옮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상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먹는다는 건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는다는 건 뭘 먹는다는 거죠?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결국 뭐다? 중력을 받는다. 계속 중력을 받는 거거든요. 이 중력에 대항하는 게 심장 박동이. 이 심장 피가 내려갈 것 같으면 별로 우리 스트레스 안 받죠. 중력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자꾸 심장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좀 낮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좌측은 항상 대부분이 항상 심장을 중심으로 활동성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 빨리 생기느냐 좀 늦느냐 이 차이가 되는 거죠. 오른쪽은 심장이 부족해서 생긴 병이 있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부족해지면 심장의 대응마가 누굽니까? 심장과 압력을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 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은 O형으로 보면 화와 수가 되는 심장 콩팥이 되는데 이 콩팥은 워낙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압력을 맞춰주지 실질적으로 기계적으로 맞춘 것은 심장은 무조건 누구가 짝이다? 폐하고 짝이다. 폐하고. 심장 순환은 무조건 폐하고 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은 구분되어 있잖아요. 폐로 가는 방이 있고 온몸으로 가는 방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심장에서 피가 돌아갈 때 요거는 폐순환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대순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갔다가 우심실에서 폐로 갈 때 요걸 가지고 폐순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폐순환 됐던 게 다시 와서 좌심방에서 가서 좌심실로 가서 온몸이 내려가는 걸 이걸 대순환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심장의 순환을 책임지는 게 폐하고 심장이니까 그래서 왼쪽은 심장이 중심으로 가니까 당연히 폐가 어디에 힘이 훨씬 더 줄을 수밖에 없고 오른쪽은 이 심장에서 피를 받아주는 걸 그대로 받아서 오다 보니까 우측은 심장의 기운이 떨어지고 반대로 폐의 기운이 많죠. 그러니까 폐의 기운이 많아야 되죠. 당연히 심장의 역할이 없으니까 폐의 기운이 많아야 되니까
좌측의 폐는 폐포막이 좀 작아도 됩니다. 왜? 산소가 심장에 많으니까. 그래서 좌측 폐엽은 방은 2개로 되어 있고 우측 폐엽은 몇 개로? 3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의 병은 쉽게 말해서 왼쪽은 심실병, 오른쪽은 폐실병 이렇게 놓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일상에서는 먹고 자고 싸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상에서 먹고 자고 싸는 게 뭡니까? 바로 먹고 일단 소화 잘 되는 거, 위장 잘 싸는 거, 그 대장, 방광 이 3가지거든요. 그래서 화학작용하는 거는 또 간. 그래서 나눠보면 핵심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좌측에서 쓸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처방은 무조건 심장 중심이죠. 심장사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소장보는 무조건 핵심이에요. 왼쪽에는 무조건 심장사, 소장보 요 2가지는 그냥 이렇게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기준. 우측에는 뭐가 될까요? 우측에는 폐사가 되는데 요거는 조금 놔둬도 돼요. 폐사를 잘 한다 안 한다 요거는 좀 제가 좀 놔둡니다. 일단 놔두고 우측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폐를 자연스럽게 사하지만은 폐를 사기보다는 도와줘야 될 게 뭐냐면은 약한 심장과 우리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살 동안에 그 사람의 그 수명은 비장의 소화효소 기능과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비보를 빠질 수가 없어요. 비는 무조건 보호한다. 그래서 우측은 비를 보호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폐를 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측병은 폐가 무조건 병인데, 폐실이 병인데 비장도 보호해야 되거든. 비장을 보호하고 폐를 사하려면 상세끼리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써요, 이게. 잘 안 써. 그래서 비장을 보호하면 뭘 보호해주냐면은 심장을 보호해줍니다. 비장을 보호하면 심장. 그래서 우측은 정리합니다. 우측은 비보, 심장보를 일단 그거는 누구나 그냥 하라는 거예요. 좌측은 그냥 엉간하면 그냥 심장사 아까 했지 않습니까? 또 뭐다? 소장부. 그 심장과 소장부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여기서 하나 더 하면 이제 여기서 2개가 뭐냐면은 간사를 할지 비보를 할지. 왜냐하면 간과 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족부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족부에? 콩팥 신장이 있거든요. 심사를 하면 우측에는 심보를, 좌측에는 신장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좌측의 기준이 심실구조입니다. 심실 여기에 수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2가지의 족부에 있는 게 중에서 족부에 3개가 있죠. 간, 비, 심 이렇게 되죠. 그렇죠? 좌측에는 심장실이 수부에 있는 거니까 수부에 있는 건 요거를 기준 둔다면 간사법을 쓸 수 있고 2번째 비보법을 할 수 있고 3번째 심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게 되죠. 대부분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또 선택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요거를 어디에서 하냐면 저는 요걸 우측에서 아까 우측이 뭐였습니까? 우측은 심보 비보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심보 비보가 오니까 여기 비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안 써요. 요걸 대신하는 게 뭐냐면 뭐가 된다?
간, 요 네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간담 비위의 공통점. 예? 그렇지. 이게 소화기예요, 소화기. 같은 거네. 그 비장을 안 쓸 대신 뭘 써도 된다? 간을 써도 소화기라는 거죠. 소화기라는 거.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거의 1번 이렇게 많이 쓰겠죠. 그런데 요것도 신고도 쓸 때가 있다. 요거는 이제 좀 증상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기서 증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고를 써야 될 증상들은 어떤 게 있죠? 바로 이제 방광계통, 그 다음 여기 뭐죠? 갑상선, 척추, 그 다음에 요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요걸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걸 쓴다. 그래서 심장과 신장을 쓰는 것은 요 몇 성인 거예요, 요거는. 이 둘 다 이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성이니까 어디에 딱 이성 그럼 생각나야 돼. 뭡니까? 체온, 온도. 온도 문제다. 그러면 요때 요걸 쓰겠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피로를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심장과 간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처방은 제가 쓸 때는 임파절 임파절, 심장, 간사, 두경, 담보, 소장보. 또 일반 보사. 이렇게 하죠. 우측 같은 경우는 우측은 기본적으로 임파절, 심장보, 비보, 두경, 소장사. 여기는 비장을 안 하고, 요건 일단 말씀드릴게요. 방광부. 그리고 심장부. 일단 요거를 침을 제가 한번 놔보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제가 먼저 놔볼 때 여러분 한번 놓이소. 이거 참 나도 침 맞는 거 아픈데. 제가 직접 넣는 게 요렇게 그 침을 손가락으로 직접 넣기는 하는데 그냥 막 쉽게 할 땐 침간을 넣어서 이렇게 좌측에 간, 임파절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 각도만 다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 여기 심장 힘에게 심장 임파절 4법 요렇게 이따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보사법, 간사법. 일반 보사,
일반 보사 할 때는 위치를 사실은 뭐 조금씩 옮기긴 합니다. 오치 처방도 쓰기도 하고 한데 지금은 그냥 실측 사기자로 해서 조자리 하면 나와. 그 다음 두경, 간보, 담보 이렇게 해서 담보 이렇게 해서 여기 각도를 잡고 조금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탁기를 좀 제거합니다. 침 넣는 건 오래 안 걸려요. 침 넣고 나서 하는 게 참 오래 걸리는데 그 다음 소장보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죠? 네, 놀랄까 싶은 표정을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상 그 다음 여기 저쪽에 비보 신보가 되지 않습니까? 비보 신보를 하는데 이쪽 손에도 이렇게 비보 신보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이 오른손이 한 손에 그냥 다 이렇게 왼손에다가 여기에다가 소장보를 이렇게 합니다. 바로 반대쪽에 한 손에 다 해버립니다. 두경은 항상 탁기를 좀 제거하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소장사를 여기 해주고 우측 바로 옆에다가 방광포까지 같이 위장 두경을 손바닥에 있기 때문에 침 놓고 나면은 상그러워서 손을 움직이려 그래서 훨씬 효과가 좋기는 방광포가 효과가 좋아. 방광포를 하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잘 하는 거는 이 우측은 손등에 소장을 좀 많이 심장을 상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에 이게 소장보호법 침녹기가 여기 놓으면 쓰지를 못해요. 이 침을 좀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소장사법으로 대신하고 그 다음 비보법 이쪽에 쓰긴 하는데 비보법 못 쓰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비보법 대신 여기 신사법을 이렇게 씁니다. 사실 대신에 요즘처럼 코로나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증상 이때는 폐 자리에다가 여기 우측 여기는 손을 쓰니까 폐 임파절에다가 여기다가 사법을 열어줍니다. 그럼 숨이 팍 트이는 느낌이 들어요. 요렇게 대충 거의 다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여기 둘, 셋, 넷, 다섯. 뭐, 요 정도. 여기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 거의 요게 그냥 이제 베이스 그림이에요. 요래만 해줘도 맥은 다 돌아와요. 네, 됐어요. 요래 되는데,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추가하면 돼요. 지금 오미크론이 뭡니까? 코하고 기관지 아닌가? 요 상태로 그럼 평행지맥대에서 혈액이 어디에 가느냐? 목에다가 집중하라라고 해서 표적 위치에 몇 개만 딱 더 놔주면 거기 갑니다. 벌써 제가 목이 풀리죠. 좀 전에 목이 약간 조금 잠기다가 좀 편안해요. 벌써. 편돌려도 그냥 거기 두고. 예, 같이. 아까 거기에다가 추가만 하면 돼요. 근데 대신에 침을 여기 놔두고 여기 놓고 끝나는 건 아니고 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이제 지금부터예요. 침을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수기법을 써야죠. 자기 몸에. 이거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두경처럼 여기 단 보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잡고 침을 잡고 계속 탁기를 혼자서 하면 됩니다. 침을 올릴 때 살이 약간 딸려온다라고 하면 아직 탁기가 많다는 거예요. 계속 합니다.
그냥 넣었다 뺐다 하니까 돌리는 것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 어떻게 시계 방향이죠. 보법이니까. 약간 돌려서 돌리지도 않았는데도 살이 물려온다. 이런 탁기가 진짜 많은 거고. 그리고 그 상태로 빼다 보면은 탁기가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다시 또 돌려서 포집을 해서 또 빼고 포집해서 빼고. 그래서 이 작업을 이렇게 소장은 보법인 것 같아요. 여기 또 요 작업을 여기에 탁기를 계속 빼줍니다. 침을 계속 응시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몸의 변화를 탁기가 빠지는 동안에 자기 몸이 변하는 걸 스스로 느끼면 됩니다. 이걸 일단 여기다가 조금 요것만 해놓고 두 경 요것만 해놓고 나머지는 그때 맞춰 추가하면 돼요. 내가 지금 오늘 눈이 좀 불편하구나. 눈에 하나 더 놓고 내가 지금 발목이 안 좋구나. 발목이 하나 더 놓고 그러면 뭐든지 해결됩니다. 그리고 침을 다시 넣기 싫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탁기를 중간에 가다 보면 침이 쭉 빠져 있어요. 그 침 그대로 수정만 하면 된다. 탁기만. 다시 호흡법만 넣어서 하면 계속 바람 빼듯이 계속 나옵니다. 이걸 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 베이스를 한번 깔아놓고 추가적인 것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침을 요걸 다 꽂고 계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내가 관계없이 작업해야 되지. 해놓고 맥을 잡으면 하든지 저 맥하고 상관없이 해보라고요. 내가 상관없이 조금 기분은 안 나. 예, 지금 드릴 말씀은 저렇게 하면 맥은 다 돌아온다.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아주 약하거나 아주 일반적인 이건 뭡니까? 침으로 보면 보약침이거든요. 침으로 보면 보약침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 특별한 경우는 맥을 보면 되겠지만 이래놓고 맥을 보시면 맥이 무조건 다 돌아옵니다. 그래도 의심되니까 먼저 맥을 잡고 지금 쉬었다가 침을 꽂아보고 나서 해보십시오. 예.